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하나와 관련해서 저희는 4회 정도의 토론회를 기획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손실보상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그때까지 할 예정입니다. 저는 한번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물고 안 놓을 겁니다. 1차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뭐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난 예비후보 선거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장기화 될 줄을 몰랐죠.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께서도 잠시만 버티면 될 줄 알았을 겁니다. 어,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 이제 벼랑 끝에 몰리면서 이런 요구들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손실보상이든 재난지원이든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법안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4차 지원금 쪽으로 가닥을 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소급 적용을 하든 안 하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손실보상의 정신을 살려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불씨를 계속해서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급하게 연속 토론회를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우리 토론회는 지금 국제적 토론회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도 지금 접속해 있는 국제적 토론회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요. 먼저 오늘 공동 주최해 주신 의원님들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소개시켜 드리면은 마이크를 잠시 켜가지고 인사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야지 유튜브에 송출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 우리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 의뢰 민형배 의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민영배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복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공공의 이유로 해서 영업을 제한하면 정당한 보상, 그냥 보상이 아니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23조 3항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앞장서지 않을 때, 모두가 앞장서지 않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앞장서는 분들은 틀림없이 하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서로 어깨 곁고 나가서 결과가 잘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 을 오기영 의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기영 의원입니다. 그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특히 이제 이 제도가 좀 구체화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재난지원금이 1, 2, 3차 이야기했고 이제 4차 가고 있는데 1차 때는 이제 잘 몰라서 긴급한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지만 2차, 3차는 실제 피해 계층에게 이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시혜처럼 국가가 해주면은 다행이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의 인식들이 있었는데 그걸 돌파하자.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공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인데 그걸 위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도록 요구를 했다면 그것을 참여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희생이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실제 잘 적시해줘야 우리가 방역도 더 잘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더 서로의 희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로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 아직은 우리가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되지만 외국의 사례나 우리 스스로의 지금부터의 토론 과정을 통해서 정돈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정부가 기재부에서 외부 용역을 맡겼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가
3월 말까지는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우리 토론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법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좀 논의가 가다듬어져야 또 국회에서도 그걸 반영해서 할 건데 그때까지 다양한 아이디어 의견들을 좀 취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손실보상과 그 재난지원금 지급은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좀 국회에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첫 출발로 이 토론에 우리 저 민영배 의원께서 수고를 많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기영 의원님. 어, 뭐 오기영 의원님께서 이 토론의 아이디어를 뭐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아니, 더불어민주당. 잠깐만. 네, 민영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음, 민영배 의원님. 이걸 음소거 안 된 상태로 했구나. 아, 예, 죄송해요. 예, 다시 말씀하십시오. 아니, 조금 전에 오기영 의원님 인사 말씀하시면서 예, 민형배 의원이 이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고 그러셨는데 민형배가 아니고 민병덕 의원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요. 민병덕, 민영배 그 같은 고향 출신의 같은 중학교 출신의 또 뭐 정무위 바로 옆자리에 그러다 보니까 오기영 의원님께서 그냥 입에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네, 죄송합니다. 저 민영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거예요.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청의 이용우 의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국가가 공공의 이유를 인해서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제한하면 그에 따라서는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 법률이 없는 거죠. 법률이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정신을 살려서 긴급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1년이 돼 가면서 사람들은 거의 이제 한계에 도달해 있는데 얼마가 적당하냐, 뭐가 해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때는 충분하게 이 깔딱고개를 넘길 수 있어야지만 그 다음이 있습니다. 국가재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데 쓰이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사회가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불평등이 너무나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불평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위험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가 이 불평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손실보상 논의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죠. 소득 파악이 안 돼 있고 다 미흡합니다.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걸 하더라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가져야 될 태도는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준비가 덜 돼서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가장 갖춰야 될 정부의 자세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도 용역을 준다는 이런 발상, 참, 그걸 왜 용역을 주죠? 면피입니다.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고요. 그런 발상들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자, 그 다음에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울러 이 불평등이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사회연대기금법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벌써 한 60몇 분이 공발 사인을 하셨는데 정책위하고 한두 가지 조율할 게 있어서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쯤에 발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돼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어려운 부분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공동체 정신, 이걸 복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손실보상에 관련해서 우리 민병대 의원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오마이뉴스에 이상민 씨가 선별제외라고 하는 프레임을 하나 던져놨더라고요. 한번 참조하는 것도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서 우리가 현재 미흡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전문 용어 깔딱고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깔딱고개 상태에서 계속해서 정부가 조금 좀 회피적인 마음 태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고요. 아까 오마이뉴스 그 선별 제외라는 게 누구라고 그러셨죠? 그 채팅방에 좀 남겨주세요. 네, 채팅방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님이신데요. 우리 이동주 의원님은 그 본인이 소상공인이셨어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 정책을 가지고 저희 당의 그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소상공인 분야의 정말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가장 오랫동안 고민하신 분입니다. 예, 이동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동주입니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한 15년간 인천 북한에서 치킨 호프집을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안 들리네요. 네,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인천 북한에서 한 15년간 치킨 호프집을 운영을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상인단체 활동을 한 15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는 작년 11월서부터 3차 대유행이 시작됐을 때 상인 단체 회원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8월 달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래도 그럭저럭 버텼었는데 겨울이 길어지면서 그 다음에 올해 1사분기죠. 아까 깔딱고개도 말씀하셨는데 보릿고개 6월, 3월 달이 가장 힘듭니다. 지출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닥쳐 있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피부로 현장에서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여기 뭐 계신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도 카페나 그다음에 실내 스포츠업이나 코인 노래방이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당의 일지로위원회나 기타 이런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정말 그분들 말씀 들으면서 지금 접근의 시기가 굉장히 엄중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가는데 빨리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오늘 자리 통해서 사실 얼마 전에 우리 민병덕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우기영 의원님, 이용호 의원님, 그다음에 민병덕 위원님 등이 토론회를 좋은 토론회를 이렇게 만드신다고 해갖고 이 기회를 통해서 당내에 굉장히 많은 관심 속에서 제가 보니까 40여 가지 가까운 코로나 손실법 관련 법안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있는 상임위가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인데 거기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뭐 관심이 많다는 증거죠. 예.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것들이 원만하게 여야 법안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현실에 적합하고 현실에서 요구하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 국회 논의가 좀 더 치열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과정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먼저 앞서서 우리 네 분의 정무위 소속 위원님들이, 그리고 또 우리, 그, 위원님들이 같이 모이셔갖고 자리를 좀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반가운 또 우리 그 유통법 상생법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우리 박춘열 입법조사님도 계셔갖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입법조사님 굉장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유통산업에 대해서 생태를 잘 알고 계셔서 해외사를 통해서도 많은 조언을 주실 것 같고, 예,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자리를 통해서 많이 얘기 좀 듣고, 우리 또 의원님들 힘에 힘을 좀 보태갖고, 속도 있게 우리 국회 안을 좀 만드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동주 원진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공동 주최해 주시는 의원님 들으셨고요. 오늘은 공동 주최가 아니고 그냥 함께 해주셨지만은 다음부터는 공동 주최를 같이 해주실 우리 수도권 내리 5선 후배들로부터 사랑받는 안민석 의원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반가. 예, 제가 문병덕 의원님을 만난 게 한 4, 5년 전에 그때 만났는데, 저 후배가 큰 사고를 칠 인물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더라고요. 피 튀기는 경선을 끝에.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사고를 치나 안 치나 유심히 봤는데, 이번에 손실보상법 발의하고 이 통과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 코로나 시대의 영웅적인 모습을 통해서 지금 큰 사고를 지금 쳤습니다. 민병대 의원이 사고 치는데 제가 함께 살짝 끼어들게 된 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나 저는 참회록을 쓰는 부끄러운 심정으로 지금 여기 참여를 했어요. 첫째는 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이 제도를 진작에 마련하지 못했고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나. 이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성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한민국이 코로나 시대에 몰락해가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아무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집권 여당이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왜 나는 민병대 의원처럼 나서지 못했는가. 이런저런 핑계로 당 지도부 눈치도 보고 또 정부의 입장도 살피고 하느라고 당연히 했어야 될 이 문제를 제가 나서지 못하고 우리 민병대 의원님에게 이 짐을 맡긴 거에 대해 가지고 반성을 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손실보상법은 이 코로나 시대에 서민 경제를 살리는 가장 대표적인 법이지 않습니까? 아까 어떤 분이 40여 개에 가까운 코로나 관련 법이 올라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나머지 법들은 잘 살펴보지 못했지만은 이용우 의원님 제출하신 법도 굉장히 기묘한 법이지만은 저는 그 중에 단연코 백미가 이번에 민병대 의원이 제출한 자영업자들 손실을 보상하는 이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용우 의원님의 법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을 계기로 우리가 이제 함께 힘을 모으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민병덕 의원님 성격에 토론을 위한 토론에 이거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손실보상법이 통과될 때까지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난관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원팀이 되어서 함께 전략도 짜고 역할도 분담하고 헌신하고 투쟁이 필요할 땐 투쟁하고, 또 민병대 의원이 머리도 한번 깎을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럴 때는 함께 머리도 한번 깎을 그런 각오로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보상법이 통과될 때까지 힘을 모으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시카고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박근일 후배님이 들어오셨는데 미국의 사례 오늘 말씀해 주시겠지만요. 일본이나 캐나다나 독일이나 유럽의 사례,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또 한 판의 이런 토론회를 우리 민병도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함께 하고 될 때까지 그래서 이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민병덕을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지도자로 반드시 세워 올려 보겠다라는 결의를 다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후배로부터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이동주 의원님도 같이 그 손실보상 법안을 내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머리를 깎아야 된다면 우리 이용우 의원님은 뭐 편하실 것 같은데. 그 이동주 의원님하고 저랑 머리를 깎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깎을게요. 예를 깎지 말고 합시다. 머리까지 깎으려고 그래요. 예, 약간 늦어졌는데요, 예상보다. 이번에는 이제 발표 및 토론하실 분들을 일단 인사만 먼저 소개만 드리고 그 다음에 발표하시면서 본인들 인사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필라테스와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박주영 사장님 모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가 학원을 운영하시는 강기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학원연합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김장현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이영만리 미국 아메리카 땅에서 미국 시카고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지금 카페 영업이 한창인 목요일 오후 7시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주셔서 저희가 손실보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건일 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끝으로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과 관련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계시는 공무원이신데요. 국회에서 입법조사처에 계십니다. 이 해외 사례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조사해 주신 박충렬 조사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먼저 이 필라테스와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박주영 사장님 그 5분 정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업장과 피트니스 업장을 운영하는 박주형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계를 운영하는 대표님들부터 체인점 운영하는 대표님들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잘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오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였나요? 그 기재부에서 이제 용역을 맡겼는데, 그게 2월 15일에 맡겨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과물 계약 일시가 언제까지인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 하루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 지금 잘 모르신다면 SNS에 알아봐 주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것에 구체적인 건 없고요. 최근에 이제 보도된 자료를 저도 보고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실내 체육 시설에서 어느 정도의 집합 제한과 금지를 당했는지 수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금지를 당했던 기간은 총 8주입니다. 실제 아무런 영업을 하지 못했고 1명 이상이 갈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 저희 구성원분들도 운동을 해야 했지만 운동을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합 제한 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 제한했을 때가 총 6주의 기간이었고요. 현재 10시까지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영업 손실은 사실 굉장히 크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어찌 보면은 일을 못했지만 내야 되는 월세라든가 고정비라든가 최소한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뒤에서 제가
실제 저희 지점들의 월세와 관리비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업 제한 같은 경우도 현재 9시 혹은 10시인데요. 이게 실내 체육 시설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많은 고객들이 오가는 메인 시간대가 오후 7시 이후입니다. 퇴근하고 오시는 거죠. 근데 7시에서 11시까지가 이제 가장 피크 타임인데 그중 절반을 없애버리는 거고요. 이럴 때 실제 통계를 1000곳 이상의 어떤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 25% 이상이 참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매출 손실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 매출 손실이 바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추후에 재등록이라든가 신규 유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은 내용인데요. 실제 매출이 그냥 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일정 부분 이상을 벌어야 거기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저희는 투자도 했고 그에 대한 비용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의 매출로는 저희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했었지만 이게 술집이나 혹은 뭐 2차 모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9시 제한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 이렇게 1차에서 식사를 하시고 운동하러 오시는 곳이 이제 실내체육 시설인데 이렇게 정책을 펴는 거를 어떤 그런 규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합 금지와 제한이 있어서 피해가 정말 적지 않고 막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업장의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저희 물레동에 있는 저희 필라테스 지점의 월세는요, 522만 5천 원이고요. 관리비는 월 100만 원이 평균입니다. 그럼 2달 동안 영업을 못했으면은 약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저희는 손해를 봤고요. 그리고 심도림 소재에 있는 저희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200평인데 월세는 1,760만 원이고요. 관리비는 평균 300만 원입니다. 2달 했을 때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손해를 보게 되었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10개가 넘는 지점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비용만 해도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실제 지점은 한 개를 추가로 오픈해도 될 정도의 금액을 저희는 영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출할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힘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방역에 도움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참가해서 저희는 국가의 어떤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소급 적용 보상도 없이 계속 이런 거를 요청한다고 하면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지원금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이제 최근에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100만 원을 어떻게 받은 거냐면 양천구에서 이렇게 어떤 그 국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체만 골라서 100만 원 줬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받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저희는 5인 이상을 고용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5인 이상을 국가에서 고용을 권장을 하고 정직원을 고용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따라서 열심히 저희는 국가의 어떤 요청에 대해서 그에 응하고 그리고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있더라도 어쨌든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와서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느끼기엔 이랬습니다. 지원금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느낌입니다.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했고 국가의 말에 어떤 순종했던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내체육시설에서 문제가 됐던 것 중 또 하나는 지원금이 있어서 자유업종, 그러니까 필라테스, 요가는 따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내체육시설로 어떤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을 전화해서 따져야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과 소통해 보면은 저희는 열심히 전화해서 따지고 10번 넘게 전화했고 싸우니까 그때서야 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이게 싸워서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분류라든가 어떤 바운더리를 명확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인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이 없을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매출 4억 원 이상의 업장은 지원금이 없었는데 실제 세금 신고 열심히 하고 어찌 보면은 헬스장 같은 경우는 4억이 넘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지원도 받을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다시 지원금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 상황이 또다시 나타났고, 일반인분들은 지원금 받지 않나요? 왜 힘든가요? 라고 하시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원의 월세 내야 되는데 30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300만 원이 작은 비용은 아니지만 사실 저희에게는 부족한 금액은 맞습니다. 이런 점도 굉장히 많이 힘들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은 사실 역학조사 참가율이 거의 100% 육박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멤버십이고요. CCTV가 모두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 교회에서 어떤 역학조사 참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또 우리는 정부가 요청한 역학조사에 응했다가 확진자 수만 크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말을 귀 기울이고 자영업자의 그런 귀 기울인 업자들에게 매몰찬 정책이 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부분을 헤아려 주셔서 의원님들께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박주영 사장님 뭐 상황을 들으니까 저희가 착잡해지는데요. 예,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 좀 의견들을 전달하고 아까 특히나 그 말씀 5인 이상 고용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잘하는 건데 또 세금도 매출도 열심히 잘 신고하면 잘하는 건데 그것이 오히려 또뭐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이런 것이 좀 마음에 많이 걸리네요. 예, 다음은 우리 요가 학원을 운영하시는 강기영 원장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요가 비상대책위원장이면서 현재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는 강기영입니다. 2020년 한 해의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40%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집합 금지, 집합 제한에 한해서 수도권 요가원에 대한 사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수도권 30개 요가원 샘플을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요가 업종은 집합 금지 69일, 집합 제한 63일간, 현재까지 총 132일간 정부 방침 지침에 함께 했었습니다. 4개월 보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새해 희망 자금과 버팀목 자금 다 합치면 보상금이 총 600만 원입니다. 수도권 요가원들의 임대료와 공과금을 합치면 평균 500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상금 총액 600만 원은 한 달 임대료, 관리비 정도입니다. 그 외에 집합 금지에 따른 회비 반환, 고정 지출을 합치면 한 달 손실에게도 못 미치는 지원금입니다. 집합 금지, 집합 제한 기간, 전년 대비 손실을 따져보면 보상금 600만 원을 제하고도 평균 3천만 원이 넘는 적자입니다. 일산에 있는 비요가원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0년 한 해 전년 대비 평균 손실만 6천만 원이 넘고 사업장에서 얻은 이익으로 3명의 아이와 부모를 공양하는 제 원장은 추가 대출 5천만 원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1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감당하기 힘든 현재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프리랜서 요가 강사들의 사정은 더 열악합니다. 이분들의 주 활동 장소였던 전국 8,500군데의 요가원들은 재정 악화와 문을 닫거나 수업을 줄인 곳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요가원에서 지도하는 지도 강사가 평균 5명에서 4명으로 줄어 일자리를 잃은 프리랜서 강사가 8,000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지방자치센터나 공공기관 내 요가 수업은 지금까지 5개월 이상 거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겨보겠다고 알바라도 한 달 이상 하신 분들 중에 고용 보험이 들어있다고 또는 남편도 수익이 있다고
프리랜서 지원금조차 못 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의미를 쓰려면 방역 정책에 적극 동참한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 체계가 연동되어야 하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독일처럼 지출의 80% 보상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한 달에 1,800만 원씩 보장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집합 금지부터 강제로 시키고 100만 원 줄까 200만 원 줄까 고민하지 말고 다른 나라들처럼 집합 금지 시키기 전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고민하고 정책을 펼쳐 달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임대료 관리비라도 감당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집단 감염 현황을 보면 종교시설 33%, 요양시설 13%, 직장에서 11%, 실내외 체육시설이 4%의 N차 감염이 나오고 있습니다. 4% 감염의 체육시설 중에 요가 필라테스는 집단 N차 감염이 전국적으로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학교, 직장, 병원 등에선 요가원과 필라테스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에 가지 말라고 문자를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 N차 감염이 한 명도 없었는데 고위험 시설이라는 낙인을 찍히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문자 볼 때마다 저희들은 가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의 한 요가원에 확진자 한 분이 달려갔습니다. 원장은 엄청난 회비 반환을 견뎌야 했고 하지만 다행히 N차 감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방역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전국 요가원들은 모범 사례를 지금도 공유하고 있고 동영상도 만들고 있고 포스터도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실천하자는 방역 캠페인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역 지침을 어기고 있는 요가원이 있으면 저희 요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제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방역 체계를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체육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면 또 45개 실내 체육시설 모두 문을 닫아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방역 지침 어기는 시설이 있다면 더 강력한 규제나 방침이 내려져야 됩니다. 어제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최로 실내 체육시설 단체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휘트니스 김성우 대표는 10여 건의 방역 지침 위반 사례를 제보했는데도 단 한 건도 제재를 받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지속적으로 방역 지침을 어기는 시설이 있다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범 사례의 시설엔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33%의 확진자가 나온 종교시설도 있는데 왜 N차 감염이 한 명도 없고 마스크 철저히 쓰고 운동하는 요가원 필라테스가 위험군으로 분류되어야 되는지 이제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 안양의 실내 체육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아파트 단지 내에 탁구장이라고 해 주십시오. 애매하게 실내 체육시설이라고 제목 달지 말고 그래야 해당 업종에선 방역 기준 더 철저히 지킵니다. 실내 체육시설 전체가 고위험군이라는 낙인을 저희들은 벗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위험하다는 것처럼 자극적인 제목 좀 달지 말고 기사를 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기영 회장님,
뭐 절절한 호소 잘 들었습니다. 예, 뭐 보상을 먼저 하고 행정명령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뼈아프게 다가오는데요. 행정명령하고 뭐 100만 원 줄까 200만 원 줄까 이렇게 시혜적인 태도 갖지 말고 빈정상하니까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행정명령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필라테스 강사님들도 정말 힘들고 또 필라테스 사장님도 그 수익을 내야지 새아이하고 부모를 부양한다라는 거 우리 뭐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월급 받아서 아이하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처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시간을 수익을 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용만이라도 달라고 하시는 걸 보면 우리 자영업 하시는 우리나라 분들 너무나 착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러면은 다음은 우리 김장현 학원연합회 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양 학원연합회 회장 김장현입니다. 저 또한 학원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여러 원장님들과 항상 미팅을 통해서 이 난간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집합 금지 기간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로 2주간 진행을 했었고요. 또 2차로 5주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간단한 사례로 저희는 이제 음악 학원도 있고 뭐 일반 영어 수학 보습 학원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뭐 학원들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음악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 학원비가 12만 원. 학생 수 50명 기준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월 매출 600만 원이 되고요. 월 지출이 한 450에서 500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국세청인 소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100원을 벌면 단기 순수익이 아니 순이익이 한 20원은 너네가 벌 거야 라는 게 국세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학원에 대한 어떤 소득률이죠. 그럼 요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다 올라가겠죠. 학원의 그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 그랬을 때 거의 80% 정도가 학원의 이제 지출로 고정 지출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토대로 보면 뭐 보습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비가 좀 비싸다고 하고 뭐 원생 수가 많다라고 해도 그만큼 지출이 많다라는 거죠. 수치상으로. 그러면 표로 나타내게 되면 수익이 20%, 뭐 고정비가 70%, 그다음에 기타가 10% 해서 이 일반적인 고정비 70%가 사실은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전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진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정말 수치상의 데이터와 우리가 정말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만큼 80% 정도의 지출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뭐 2천만 원, 여기는 뭐 적게도 500만 원, 400만 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지원금을 준다고 저희가 이제 받잖아요. 지금 받았을 때도 지원금 같은 경우가 여기에 아까 뭐 어떤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해당이 되냐? 거의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 금액 자체가 여기에 거의 미비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생색내기 용으로 하면은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국가 방역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피해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집합 금지 기간이 있었어요. 저희가 집합 금지 아예 학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럼 학원을 못하는 경우에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갈까요? 라는 거예요. 정말 학원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교육은 해야 되니까 또 다른 수면 위에 저희처럼 학원 같은 경우 수면 위에 나와 있는
뭐 세금 낼 거 다 내고 매출 신고 다 하고 하는 그런 학원들인데 그러지 않은 수면 밑에 있는 어떤 뭐 과외 시장이나 어떤 그러한 사교육, 정말 얘기하는 사교육 시장으로 어둠의 사교육 시장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은 학원이라는 것은 이미 교육청에 다 등록이 되어 있고 다 수면 위로 나와 있고 세금도 다 내고 그런 학원인데 사교육이란 틀 안에 학원을 다 집어넣어줘 가지고 꼭 수면 아래에 있는 그런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원장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 거예요. 또한 지원금 부분도 소상공인 5인 10억 미만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니까 4대 보험을 5인 이상 들어주는 학원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직원들의 복지, 또 직원들의 안전성, 그리고 나라에서 바라는 부분이니까 또 청년들을 많이 고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안 해줘도 되는 것을 굳이 해가지고 근로자 수를 많이 늘렸는데도 그런 거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저희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원장님들께서. 그래서 다른 것보다 정말 수치상으로 이만큼의 국세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월 지출이 고정 비용을 저희는 다 떠안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수치상으로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아주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런 화면의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느끼실 것 같고 기타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아요. 근데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워낙 나중에 뒤에 토론할 때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장현 학원연합회장님 고맙습니다. 뭐 수익률 20%, 고정비 70%,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고정비가 보상되지 않으면 그것은 고스란히 빚으로 간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디 계시죠? 예, 박건일 시카고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거기는 지금 목요일 저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박건일 사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카고에서 20년 정도 거주하고 있는 박건일입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전임 지금 조우에 계신 사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와, 제가 진짜 말을 하기도 죄송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겪고 있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PPT 자료 올려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카페를 2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냥 1호점, 2호점 그렇게 쉽게 부르겠습니다. 1호점을 먼저 시작했고요. 2018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횟수를 4년차 하고 있고 월 임대료가 1,500불, 그냥 150만 원이라고 1대1로 이해해 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1,500불입니다. 백화점 안에 있어요. 몰이라고 미국에서는 부르죠. 근데 이제 영화관이 있는 멀티 영화관 안에 있는 몰 안에 위치하고 있고 버블티하고 스무디를 주력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1년간 3월 16일부터 해서 영화관이 전체가 다 문을 닫았거든요. 저의 업소는 주로 그 고객들이 영화관에 오는 그 젊은 층이었는데 전혀 그 부분이 없죠. 예. 규모는 작은데 바로 영화관 입구 앞쪽에 있어서 규모는 작아서 렌트비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존 몰 안에 있는 다른 업소들보다는 싼 편입니다. 이 정도면. 예. 그리고 직원은 4명이고요. 카페 1호점, 2호점 둘 다 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그런 직원분들은 아니시고 아르바이트생도 있고 다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대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입니다. 제가 쭉 4명 정도 직원들과 같이 일해왔고 지금 현재는요 2명이 고문되셔서 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 그만두신 분들은 작년 말에 그냥 코로나 때문에 조금 쉬고 싶다고
그래서 자진 퇴사하셨습니다. 매출은요, 2019년도 기준으로 지금 다 돌아가는데요. 2019년도에 14만 불입니다. 그리고 2020년 작년 코로나가 한창 터져가지고 제일 힘들 이때는 3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집합금지 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은요 그 락다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훨씬 빨랐어요. 작년 봄이었어요.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3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2달 반을 집합금지 기간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락다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매출은 제로였고요. 그리고 그 락다운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식당에 뭐를 들어올 수는 있는데 앉을 수도 없고 사가지고 나가기만 하는 그렇게 허가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제 1호점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은 이유는 극장이 문을 안 열었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사가기만 하라고 해도 백화점 안에나 몰 안에 들어오는 심리가 아니기 때문에 타격이 아주 컸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2호점도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점은 2019년도 3분기에 시작했습니다. 2020년 작년 봄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그 바로 터지기 전 겨울에 제가 시작했습니다. 월 임대료는 3,500불이요. 1호점보다는 훨씬 많고요. 그리고 바깥에 그 스트림 플라자에 스트림몰에 위치하고 있고 뭐 주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크기가 커가지고 그 2호점은 렌트비,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직원도 5명이고 현재는 3명입니다. 같은 이유로. 매출은 2019년도 대략치입니다. 추정치입니다. 15만 불인데요. 1억 5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추정치냐면 제가 4분기에만 장사를 했고요. 3분기에는 공사를 했고 4분기부터 장사를 시작했고 이 수치는 전임 사장님들, 전 주인분들의 그런 그 세금 보고 기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2020년 들어와서는 60% 수준으로 매출이 됐는데요. 40%만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락다운 이후에 여름이 됐잖아요. 근데 몰보다도 바깥에 스트림몰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손님들이 오다 가다 지나가서 잠깐 버블티라든지 요거 아이스크림만 사가지고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60% 수준, 40% 정도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형태고요. 그 2020년 6월에 락다운 끝나서 겨울까지는요. 그렇게 테이크아웃만 하게 되고 전혀 들어가지 못하게 했었고요. 이번 연도 들어서 딱 1월 달부터는 실내 인원, 수용 인원의 반 정도만 들어와서 앉아서 있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도 하나 띄어서 하나로 이렇게 위치할 수 있게 했고요. 그런 형식입니다. 근데 그 부분, 영업을 허가해주고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그 부분은 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1, 2주 말씀드리는 거고,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다른 주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것도 없이 장사를 하게 하는데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가 안 잡힌 이유도 있습니다.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요. 이 첫 번째 두 사진이 그 T-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영문 간판이 붙어 있는 거의 1호점입니다. 저런 형식으로 몰 안에 있는 상태고 그 밑에 한산한 거리가 조금 보일 텐데 그 몰이기 때문에 그쪽에 왔다 갔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많이 한산해 있는 부분이고 지금 걸어가는 사람이 한 명 보이는 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폐업한 가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른편으로 있는 네 사진은 2호점인데요. 위쪽에 있는 게 기존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앉아서 카페에서 앉아서 이렇게 먹고 가기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했는데 아래쪽처럼 앉지 못하고 들어오는 대로 들어와서 사가지고 나가기만 하게 그렇게 바닥에 붙여놨고 그리고 주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렇게 가림막 하라는 그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한국에 비해서 훨씬 그 요구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알아서 살아남으라. 특히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특별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주 심하진 않았어요. 저 정도였어요. 테이블 놔두지 말고 가림막 설치해라. 어떻게 보면 미국 그것도 덜 힘든 부분이네요. 한국에보다. 저런 형식입니다. 그 다음부터 세 번째부터 지원 현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PPP 융자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되는데 그게 시작됐습니다. 고용보호 융자 프로그램인데요. 이름부터가 페이책 프로텍션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을 보호해주는 융자다. 예,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냥 PPP로 다 통합니다. PPP 융자 일자가 있었습니다. 2020년 5월인데요. 제가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집합 금지가 1월 17일 날 끝났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됐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락다운이 5월 말에 끝났잖아요. 그 사이에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1차 지원금을 받은 게 6월 달입니다. 예. 그 락다운 돼 있는 동안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정부에서 나오는 정보 받으면서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 하루 종일. 그러다가 거래은행을 통해 가지고 신청이 시작되는 첫날 신청을 했는데 그게 5월 중순입니다. 락다운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받은 건 6월 달이고요. 모든 PPP의 그런 관리는 중소기업청에서 했습니다. SBA라고 부르는데요. 중소기업청에서 다 진행을 했고 그 대행은 주거래은행, 그냥 아무 은행도 괜찮았는데 주로 주은행 그들을 통해 가지고 신청했습니다. 지원 초기 상당한 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사상 초유의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락다운 돼가지고 모두가 너무나 황당해하고 있는 가운데 만들어진 플랜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그 구체적으로 설계가 돼 있지는 않았어요. 그 단적인 예로 제가 첫날 가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신청서를 내니까 은행 저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소규모는 지금 받질 않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였는데,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황당했죠. 서로 잘 모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이름으로 비즈니스가, 법인이 2개가 있는데, 뭐 조그만 건데 그냥 법인을 2개를, 이름을 따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헷갈렸어요. 제 이름 아래 법인이 2개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냐. 그냥 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만 받을 수 있냐, 하나만 해야 되냐, 아니면 2개를 다 따로 할 수 있냐 물어봤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의 대답은 이걸 누가 알겠냐. 지금 처음 이렇게 비상으로 시작되는 건데 은행도 모르고 회계사도 모르고 변호사도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뭐 2개를 다 같이 했었고요. 당시에 지원 자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직원 500명 이하면은 지원 가능하다. 당연히 이전에 팬데믹이 오기 전에 락다운이 되기 전에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즈니스가 모든 사업장이 다 신청을 했고 거기에 나왔던 그런 부작용이 쉑쉑버거 사건이라고 SBA를 나중에 이거를 다 융자를 해주고 보니까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제일 많이 받은 그런 업체들이 거의 대기업 수준에 육박하는 500명은 안 돼도 뭐 직원이 300명, 400명 되는 그런 기업들도 받은 거예요. 난리가 났죠. 소규모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사회적 문제가 돼가지고 쉑쉑버거라든지 큰 체인점 식당들 같은 경우는 다시 뱉어내기도 하고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폐업을 막기 위해서 설계가 좀 부실하더라도 그 융자를 시작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있긴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지원 시 제가 냈던 자료는요. 2019년도 세금 보고 냈고요. 그리고 직원 세금 보고 증명서 냈습니다. 사회보장세를 내니까 IRS 국세청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은행 구자 기록도 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임대료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인지 그거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 구자 기록 냈습니다. 정확하게 설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를 또 여기서 되는 게 제가 2군데를 사업체가 2군데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다른 각 은행에서 신청을 했는데 은행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도 달랐어요. 예, 어느 한 군데는 굉장히 까다롭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른 은행 같은 경우는 전혀 서류 요구 안 하고 아주 기본적인 세금 보고 기록과 은행 구자 기록 2개만 줬는데 결과적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 신청을 할 때 금액이 가장 중요한데 얼마를 신청을 하고 얼마를 받았나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정확하게
4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 월 평균 급여의 2.5배를 곱해라. 그 신청서에 보면 다 컴퓨터로 진행이 되는데요. 신청란에 보면요. 가장 중요하게 그 부분이 있어요. Average monthly payroll check amount. 그러니까 월 평균 직원 급여 곱하기 2.5를 해서 거기를 쓰게 돼 있어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거기서 운영비를 물어보거나 임대료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2.5로 곱해라고 한 이유는 2달 반을 락다운을 했잖아요. 3월 16일부터 5월 말까지니까 정확하게 이 2달 반인데 그냥 그거를 기준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또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들 평균 임금이 3,500불이었는데요. 그 3,500 곱하기 2.5를 해가지고 8,750불, 875만 원이겠죠. 8,750불을 거기서 써서 냈습니다. 그리고 2호점 같은 경우는 5,000불 정도가 매달 인건비로 나가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2.5를 곱해가지고 12,500불을 써서 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주는 건 아니고 그거를 기준으로 위아래 대충 계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럴 때 월평 뭐 터무니없이 불려서 낼 수는 없어요. 사실 저도 그랬고 모든 그때 사장님들이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조금 더 융자를 받고 싶어가지고 더 당연히 써서 냈거든요. 아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조만간 바로 연락이 온 게 이메일로 근데 당신이 작년도에 직원들한테 인건비 준 세금 그 국세청 자료를 보니 그렇게 되지가 않던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료에 의뢰해가지고 2.5 곱해가지고 요 정도만 줄 수 있겠다. 그런 편지가 바로 오더라고요. 그게 가장 빨리 온 리액션이었어요. 거기까지고요. 근데 이거를 왜 융자라고 부르지만 지원이냐면요. 말은 융자인데 이게 다 탕감이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갚지 않게.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모두 사용을 하면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제대로 했다는 당연히 증빙서류를 내야 되죠. 어떤 거냐면요. 60%는 받은 금액의 60%는 꼭 인건비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뭐 렌트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유틸리티 내는 거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준비를 하면 제가 받은 돈을 100% 탕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처음 조건이 나왔을 때와 제가 그 방금 말씀드린 5번의 내용이 많이 다른데요. 처음에는요, 아주 불가능하게 나왔어요. 받은 다음에 3달 안에 다 써라. 그리고 70%를 인건비를 써라.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왜 불가능하냐면요. 6개월이 아니고 그 2달이면 셧다운을 해가지고 지금 장사를 못하고 있고 바로 오픈한다고 손님들이 없는 거고 장사도 못하는데 그리고 고용인도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냐. 그리고 급한 거는 렌트비고 그러니까 임대료고 운영비인데 지원을 기껏 해가지고 그런 운영비에 쓸 수 없게 되는 게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어필을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있은 다음에 연말쯤에 구체적으로 좀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융자 받은 날짜부터 그거는 말씀드렸고 너무 복잡한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탕감 신청 시 필요한 것은 당연히 임금을 제대로 줬다는 그 월급 명세서, 공식 월급 명세서, 그리고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냈다는 은행 계좌 그것만 지출하면 다 탕감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탕감을 못 받더라도요. 나머지 탕감을 못 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소기업청에다가 다시 갚아야 되는데요. 그것도 부담이 없게 해놨습니다. 1% 이자로 5년 상환. 그것도 1년 후부터요. 1년 후, 내년부터 시작해서 1% 이자로 5년 동안 상환하라고 했기 때문에 융자 자체가 부담이 없는 그런 지원책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얘기하겠습니다.
PPP 1차 끝났고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 EIDL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공짜로 준 돈이 있었어요. 원래는 중소기업청에서 이거는 그냥 정식 론 이름이에요. 예, 신청을 하면은 제가 운영 자금을 나라에 빌릴 수 있는 이자율이 싼 그냥 운영 자금인데 워낙 비상이니까 EIDL 어드밴스라는 이름으로 빨리 론 신청을 해라. 근데 론을 주기 전에 신청을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0,000불을 지원해 줄게. 1,000,000원을 지원해 줄게. 우서로 그걸로 급한 불을 꺼라. 라는 지원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 SBA에 예비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좋은 거고 급하기 때문에 한 3일 만에 모든 그 예비비가 다 지출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닫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 10,000불까지 무조건 준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놀라웠는데 이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SBA 중소기업청에서 도저히 소화를 할 수 없으니까요. 중간에 바뀌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아무 이 신청자들한테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바뀌었는데 갑자기 10,000불씩이 아니라 등록받은 사람들을 선착순에서 끊어가지고 대상이 되는 그 업체들한테 직원당 1,000불씩 주겠다. 직원이 50명이면은 그래서 50,000불을 주는 건 아니고 맥시멈 10,000불인데 어찌됐든 직원들 머릿수대로 주겠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EIDL 지원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은 거죠. 1호점만 직원이 4분이었기 때문에 4,000불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호점 같은 경우는 아무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선착순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지원금이 PPP가 있었고요. EIDL이 있었고요. 나머지 로컬 지방 정부, 저희가 살고 있는 조그만 시에서는요.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사업자 등록비가 1년에 500불인데 이거 받지 않겠다고 다시 체크가 돌아왔더라고요. 예, 그렇게 3가지 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살아남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요. 2020년도 작년 6월 달 얘기고요. 더 쉽게 기억하시면 락다운, 집합금지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6개월은 그걸로 급한 불 끄면서 견뎌왔죠. 그러다가 이번 지금 현재 PPP 융자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1년 동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지원에 비해서 선별 지원하는 규정들이 제대로 생겨났습니다. 간단한데요. 선별에 방점이 있는 건 아니고 지원에 방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설명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해요. 2019년도 매상보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 매상이 25% 줄었으면 PPP 다시 지원해 주겠다. 근데 비교를 2019년도 전체 2020년 전체 비교해도 되고 아니면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4분기, 4분기 2019년도 1분기나 2020년 2분기, 1분기 분기별로 비교를 해도 된다. 어찌됐든 25% 떨어진 게 증명이 되면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했겠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의 방점이 있는 거는 2020년 2분기에는 다 셧다운을 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식당들이나 기업들은 2019년도 2분기와 2020년 2분기를 비교하면 당연히 25% 매상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사업체들은 뭐 받지 않아도 되는 거고 못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직원도 300명 이하고요. 그리고 형식상으로 1차 PPP 융자 금액을 다 사용했거나 사용하겠다는 그런 사인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이 생겨난 것은 받는 금액은 똑같이 2.5배. 그런데 호텔이나 식당들이나 그리고 결혼식장 그런 업체 사업체들은 저희 코드가 72로 시작하는데 3.5배까지 주겠다고 약간 늘려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소상공인 진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사업체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대형 은행들을 통해서
주거래은행인데보다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조그만 그 커뮤니티 뱅크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업체들은 우선권으로 심사를 해주겠다. 예, 나오긴 나와요. 큰 은행을 통해서. 근데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그런 조금 구체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PPP 2차는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차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EIDL 2차는요. 아까 1차처럼 그렇게 급하게 급한 불 끄라고 조금 쉽게 주는 그런 지원금은 없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 신청 받지 않고요. 재신청도 필요 없는데 2차가 시작이 되긴 됐어요. 어떻게 지원이 되냐면요. 1차 신청한 업체들 중에 그리고 원래 본인 약속이 만불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직원 머릿수들이 좋기 때문에 못 받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만불까지. 그래서 그런 업체들 주겠다. 대신 SBA에서 그 사업체들의 주소를 확인해서 저소득층이 많은 사는 동네 그런 커뮤니티에 있는 사업체에 우선적으로 주겠다.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조금 규정들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EIDL 2차는 신청도 안 했고 1차 받은 거에서 더 이상 연락 안 오는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 두 번씩 말씀드렸는데 예,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건일 사장님, 네, 마지막으로 네. 좀 빚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니면 그 부분. 예. 빚이요. 뭐 사실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급한 불은 껐죠. 급한 불은 껐고 2020년 계속 해오면서 사실은 이 폐업을 해야 되나 할 정도인데 이유는요. 첫 번째 그 규모가 작아도 수익률이 높았던 그 업체를 통해서 제가 생활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가게를 오픈하면서 그거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힘든데 어떻게 버티고 있어요. 예, 이제 꼴까닥 할 것 같을 때 2차 지원금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임대료를 못 내고 있죠. 그런데 임대료를 내야 되는 그 회사 측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 달이 밀렸지만 알다시피 PPP가 2차가 통과가 됐다. 그리고 내가 지금 지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면 바로 해결을 하겠다.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종종 친구들이나 주위에서 렌트비 깎아주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혀 그 부분은 없어요. 생각해 보면 예, 그 업체들도 사실은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뭐 저한테 렌트비를 안 받으면 은행의 빚을 못 갚을 테고 뭐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미국은요 정부가 엉망이다 이렇게 민낯을 많이 보긴 했지만 그래도 그 경제적 기초 체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축통화긴 하지만 그래도 돈 푸는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어찌됐든 인플레이션이건 뭐건 폐업을 막아가지고 실업률을 낮춰야 된다. 이 고비를 넘기면은 이 기초 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그 자신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희한할 정도로 폐업하지 않을 정도만 지원이 되고, 그때에 맞춰서 나오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설계를 누가 했는지 이상입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PPP 프로그램 굉장히 인상적인데 뭐 대출인 것 같은데 결국은 대출이 아니고 네, 그러네요. 뭐 6개월 내에 다 사용하면 뭐 이제 뭘 탕감해 주는 것이고 네, 그것을 뭐 거기에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1년 후부터 해가지고 5년 동안 1% 초저금리로 네. 갚으면 되는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고요. 우리 오래 기다리셨는데 우리 박충렬 조사관님께서 또 다른 나라와 관련된 좀 전반적인 것들을 좀 조사하셨습니다. 이게 좀 사실상 백미일 것 같은데 우리 조사관님 발표해 주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잠깐 헷갈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공유 창이. 지금 제가 공유한 거 안 보이시죠? 보입니다. 저 말고 공유한 파일 보이십니까? 잘 보여요. 네,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국가는 미국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4개의 국가인데요. 미국은 방금 박 사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보충한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원을 법률의 그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PPP, 첫 번째 PPP는 케어스 액트라는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 내용은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이제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급여보장유연화법이라고 해서 2020년 7월 4일, 그러니까 아까 박사님께서 설명하실 때 변경된 사항, 이 변경된 사항은 이 급여보장유연화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 연장을 했고, 그리고 연장하면서 조건을 좀 더 그 지원받는 기업에 유리하게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연장을 함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률로 예산을 확보하고 근거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PPP라고 아까 박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약간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있는 게, 이게 2차 PPP 같은 경우는 1차 대출, 포스트로라고 하는 것과 2차 대출, 세컨드로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됐는데, 1차 대출 같은 경우는 기존,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PPP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뭐 신청을 늦게 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게 1차 대출 프로그램이고요. 2차 대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했던 PPP와 1차 대출, 퍼스트 드로에서 PPP를 받았던 사람들도 신청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두 번째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대출 같은 경우는 처음 PPP를 못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2차 그 대출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PPP 대출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두 번째 PPP도 통합세출법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미국은 앞에서 박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인데, 영국은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라고 자영업자를 명시를 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줄여서 SEISS라고 이제 칭하도록 하겠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과세 연도, 세출 연도가 18년, 19년 이렇게 그 연결이 돼서 1년 단위로 끊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대상을 보면, 그러니까 이전 연도 소득인 거죠. 이전 연도 소득 또는 이전 2개년 또는 3개년의 평균 소득이 5만 파운드, 약 7,600만 원 이하인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용 노동자 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소득 기준, 이 소득은 당연히 영업으로 얻은 소득입니다.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이제 7,500파운드, 약 1,0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죠. 이것을 한도로 해서 3개월분 소득의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분 소득의 80%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은 매달 80%를 3개월 동안 지원해 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코로나 확산이 이제 감소하지 않아서 또 락다운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걸 3개월 연장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 3개월 연장했을 때는 이 상한 금액을 좀 낮춥니다. 약 1천만 원 정도로 낮추었고, 그 다음에 3개월 소득의 80% 대신 70%만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2020년 9월 24일 다시 또 연장을 하게 됐는데, 똑같이 3개월분 소득과 소득에 대해서 80%를 맨 처음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해주게 된 거죠. 그리고 SEISS는 모두 지금까지 2020년에 3차례 정도 진행이 됐는데,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또 3개월 기간인 거죠. 이것을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 SEISS를 다시 연장해서 제4차 SEISS를 그 지급할 계획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그렇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것은 이제 그 다른 펀드가 원래 있던 펀드인데 거기에서 조성된 자금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기업 지원 지금이 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소매, 접객, 레저 업종 지원 기금이 있어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기업 지원 기금을 보면 소기업 레이츠를 납부하는 대상, 그러니까 이것도 국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납부하는 대상인 모든 기업에게 1회, 그러니까 약 1만 파운드, 약 1,500만 원의 보조금을 한 번 지급하는 그런 지원 정책인데요. 이 소기업 레이츠라는 게 뭐냐면 그 재산세 같은 개념인데, 기업이 이제 점포, 사무실, 공장, 영리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주거용 자산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세되는 게 기업 레이츠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세 표준 가액이 약 2,00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기업 레이츠를 비율을 낮추어서 소기업 레이츠를 납부를 하는데, 이 소기업 레이츠의 납부 대상인 모든 기업에게 1만 파운드를 1회 지급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소매, 접객, 레저 업종 지원 기금을 통해서는 이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 기업 레이츠 과세 표준 가액이 1,500파운드 이하인 기업, 그러니까 아까 똑같이 소기업 레이츠를 납부하는 기업인 거죠. 이 기업에 똑같이 1만 5천이 아니라 1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1만 파운드 초과 5만 1천 파운드 이하인 기업에게는 최대 2만 5천, 약 3,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두 보조금은 한 해 1회만 지급이 됐고 그대로는 지급이 되지 않고 있고, 앞에 설명드렸던 세 가지 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로컬 카운슬에서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 대상 기업을 선정을 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례인데요.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는 제가 직접 그 각국 정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은 제가 그럴 수가 없어서 독일 사례는 1차 자료,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노동연구원에서 나왔던 자료와 또 다른 자료들, 또 신문, 언론 보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독일은 3월에 맨 처음 그 긴급 지원금 지급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건 대상이 10인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인 고용 노동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5명, 고용 노동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대 9,000유로, 1,200만 원. 그러니까 매달 9,000유로를 준 게 아니라 3개월 전체 통틀어서 최대 9,000유로를 지원을 했고요. 6명 이상 10명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3개월 동안에 약 2천만 원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 노동자 수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모든 기업이, 모든 업종에 종사한, 모든 사람을 종사하는 기업이 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고정비에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은 금액은 인건비나 자영업자 자신의 급여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고, 임대료나 금융비용, 사업용 장비, 차량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만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동자 수 기준 외에 하나만 추가해서 그 기준이 있는데, 이건 뭐 당연한 기준입니다. 그 지원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간 계속해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부터 이미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긴급지원금으로 해서 일시 한 번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쇄 조치를 본격적으로 취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새로 마련한 프로그램이 임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시행이 됐고요. 맨 첫 번째가 2020년 6월입니다. 6월에 첫 번째 조치가 시행이 됐는데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19년 매출이 4월과 5월 매출이 2019년 4월과 5월에 비해서 4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고정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액 감소 수준에 따라서 그 지원 비중이 달라지는데 7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고정 비용의 최대 80%, 50에서 70 감소한 경우는 50, 40에서 50% 감소한 기업에는 40%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 상한이 이제 달라지는데 고용 노동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최대 9,000유로, 10명 이하는 최대 15,000, 11명 이상 기업은 최대 15만 유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임시 지원과 달라진 내용은 상시 고용자 수 기준이 폐지됐다는 거죠. 그래서 10명을 초과해서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 임시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8월에 2차 조치가 시행이 됐는데 약간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난 1차 때는 그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를 해야 되는데 이 2차부터는 30% 이상 감소한 걸로 해서 그 지원 대상을 더 확대를 했고요. 2020년 4월과 죄송합니다. 2020년 4월과 8월 중에서 2개월 연속 매출이 전년 대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됐고 지원 한도도 상한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 1차 때는 최대 15만 유로까지였는데 2차 때는 이런 한도들 말씀드렸던 이런 한도들을 전부 폐지하고 최대 20만 유로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비중도 증가를 했는데 70%에서는 지난번 80%보다 10%포인트 상승한 90%, 50에서 70도 60%, 30에서 50도 40% 이렇게 지원 비중도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12월에 3차 임시지원 조치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봉쇄 조치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임시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110억 유로, 약 14조 원 정도의 지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고요. 전에는 지난번까지는 매출액 기준이 따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2019년 매출, 연매출액이 5억 유로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20만 유로, 그러니까 상한 금액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30% 이상, 50% 이상 감소해야 하는 그 매출액 감소 기준이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라진 건 3차 지원금부터는 연 매출액 5억 유로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프랑스 사례인데요. 프랑스 사례 같은 경우는 퐁드 솔리다리테라고 연대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법령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대기금이라는 게 이전부터 있었던 기금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그 정책을 행정 조치를 취하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새로 만들어낸 기금입니다. 근데 이 기금은 법률이 아니라 데크레라고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 비하면 시행령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그 법령의 근거를 만들어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면서 지금 지원을 2020년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특징은 3, 4, 5월, 6, 7,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그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거기 확산 방지를 위해서 취한 행정 조치 수준에 따라서 각각 달라집니다. 그럴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 데크레를 계속 개정을 해서 지원 근거를 계속 마련을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그 데크레에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3, 4, 5월 지원을 했던 경우는 고용 노동자 수가 10명이야. 우리나라 뭐 소상공인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연매출액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연매출액이 100만 유로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행정조치 휴업을 했거나 휴업한 경우, 그러니까 행정조치로 해서 일을 못한 영업 제한인 거죠. 영업 제한을 했거나
월 매출액이 29년 같은 달 또는 2019년 월 평균 매출액에 비해서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이 영업 제한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 제한 대상 기업은 무조건 다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영업을 제한했거나 한 경우에는 또 영업을 제한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 50% 이상 감소, 이 매출액 50% 이상 감소 기준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 매달 한 번이 아니라 매달 1,500유로 약 2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매출액 감소분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감소분을 모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한도가 1,500유로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 3개월만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서 이걸 또 연장을 하게 됩니다. 6월, 7월, 8월에는 이제 약간 달라지는데 여기서 S1 부분과 S1 비스라는 부분이 처음으로 제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S1 부분이라고 하면 영업 제한이나 뭐 그 집합 금지로 피해를 많이 입은 업종이 되겠죠. 숙박, 음식점 이런 접객업과 관광, 스포츠 문화 예술 등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이 분야를 S1 부분이라고 했고요. 이 S1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업종을 S1 비스 부분이라고 따로 이제 데크레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S1 부분과 S1 비스 부분, 그 다음에 그 외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는데 6월, 7월, 8월 같은 경우는 이 S1 부분과 S1 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이 기업들 중에 고용 노동자 수가 20명이에요. 처음에는 10명이었죠. 20명으로 확대를 했고요. 연 매출액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유로 미만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그 기업이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서 대상 폭을 업종은 줄이고 그 업종 내에서 대상 잘 안 들리는데요. 들리십니까?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6월, 7월, 8월 같은 경우는 S1 부분과 S1 비스 부분이 아닌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마찬가지로 매달 1,500유로를 한도로 해서 매출액 감소분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10월부터는 지원금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9월, 10월은 집합 금지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하루 333유로 약 44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도로 해서 매출액 감소분을 전액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집합 금지 기간에는 매달이 아니라 하루 단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 좀 특이한 점은 통행금지 지역, 락다운으로 인해서 통행금지가 발령됐던 지역과 그 외 지역을 나누어서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좀 더 세분을 했는데요. 그 통행금지 구역에서 매출액이 무조건 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0% 이상 감소는 항상 지원 조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S1 부분 같은 경우는 1만 유로를 한도로 해서 매출액 감소부 전액을 지원을 했고요. S1 비스는 1만 유로를 한도로 하는데 매출액 감소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감소한 매출액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뒤에 얘기네요. 매출액이 80% 그러니까 50% 이상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도 80% 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1만 유로를 한도로 이 S1 부분과 똑같이 1만 유로를 한도로 매출액 감소분을 지원을 하고요. 그 외의 경우 다시 말해서 매출액이 50% 이상 80% 미만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1,500유로를 한도로 해서 매출액 감소분을 지원을 합니다. 매달입니다. 항상. 그 외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S1 부분과 S1 비스 부분에 속하지 않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500유로를 마찬가지로 50% 이상 감소한 기업이죠. 1,500유로를 한도로 해서 매출액 감소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이렇게 해서 기업만을 S1 부분과 이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서 50% 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 최대 1,500유로, 그다음에 70% 이상 한 것에 대해서는 1만 유로를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비슷한 구조로 가는데 그 지원 대상을 약간 더 세분한 그런 케이스고요. 11월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월은 이제 그대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 12월 같은 경우가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 12월까지만 하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처음에 이 프랑스의 지원 대상은 고용 노동자 수가 10명 이하였는데 그게 20명으로 확대가 됐었죠. 그 다음에 연 매출액도 100만 유로에서 200만 유로 이하로 그 확대가 된 12월부터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50% 이상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금지 대상 기업은 매출액 감소분, 그러니까 10,000유로, 항상 그 한도는 10,000유로입니다. 10,000유로를 한도로 해서 매출액 감소분 전액 또는 기준 매출액, 그러니까 2019년 12월 매출액 또는 2019년 월 평균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그 대상 기업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영업을 했지만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부분의 그 기업에 대해서도 1만 유로는 항상 똑같습니다. 한도는 똑같고 기준 매출액이 15% 매출액 감소분이나 아니면은 기준 매출, 아까는 영업 집합 금지 업종은 20%였는데 이 매출액이 영업 제한 업종은 S1 부분 같은 경우는 15%에 해당하는 금액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매출액이 만약에 70% 이상 감소했으면 기준 매출액의 20%까지. S1 비스 부분도 유사합니다. 1만 유로를 한도로 해서 이제 1,500유로를 기준으로 매출액 감소분을 80%를 지원받거나 감소분 전액을 지원받거나 뭐 이렇게 약간 기준을 달리해서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 사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달리한 그 각국별로 재정 상황에 따라서 기업의 지원금이나 지원 대상을 조정한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워낙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재정은 크게 재정 적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한 것은 아닐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원금이나 지원 기준.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국가에 대해서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박준현 조사관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많은 분들 자세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법률은 아니지만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령을 계속 변경하면서 지원 범위를 계속 확대해 온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네, 또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매출액 감소분 전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네. 매출액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뭐 국세청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기한을 좀 뒤로 미루어서 만약에 네. 5월 달 뭐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그걸 한 7월 정도에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서 국세청 자료와 이런 자료를 활용을 해서 프랑스가 그런 게 또 행정력이 뛰어나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만 더 여쭤보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부를 보상해 버리거나 매출액이 50% 이하가 되면은 뭐 그 어느 정도 뭐 한 30%를 보상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음. 그래서 그 다른 나라 각국별 사례를 볼 때 주의를 해야 될 점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같이 지급하는 국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유지 지원금
따로 지급하는 국가도 있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그 진행하는 이유가 매출액 안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고정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럼요. 수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입니다. 프랑스는 긴급재난지원 그 고용유지 지원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따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매출액 기준으로 자르는 거고, 만약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고용유지 유지 지원금을 뺀 금액을 손실보상제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딱 구성하고 있는 게 딱 맞습니다. 프랑스 방식이거든요. 예, 예. 기존에 준 게 있다면 공제하면 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주면은 그 사장님이 그걸 가지고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히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네. 고용유지 예. 지원금 따로 줄 필요도 예. 없고, 그 안에서 모든 걸, 임대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 지원을 뭐 별도로 해주는 것도 뭐 좋겠지만, 그 매출액에 어차피 평소에는 매출액에서 임대료가 제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포괄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매출액 기준으로 자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원들을 물론 조정을 해서 다 빼야 되겠죠. 기존의 지원금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근데 새롭게 조사관님 말씀하고 저랑 케미가 딱 100% 딱 맞네. 근데 여전히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네. 가장 중요한 재정과 게, 관련해서 혹시 그 뭐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은 보셨나요? 다른 재정 나라에서. 지원에서는 이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없는 한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채 발행을 하든 간에 그 양식은 각각 다르겠지만 다른 데서 그 돈을 끌어올 데가 없으니 당연히 국채 발행을 해야 되고, 그 국채 발행을 어떻게 뭐 한국은 우리나라처럼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전략 매수를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은 나라별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 재정 지원은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까, 그 예산처를 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하는 네, 네. 해외 사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다른 의원님들이나 다른 출석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박충렬 조사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분 있나요?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오기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각국이 이제 새로운 실험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제 시행착오를 다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맞습니다. 나라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네, 이제 네. 그 시행착오를 이제 최소화하려고 우리도 이제 이러저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지금 이제 그 입법조사처에서 지금 준비한 것 같이 각국의 그 현황들을 좀 파악하고 있는 노력들을 혹시 우리 정부의 범정부적으로 어디서 좀 더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알고는 없습니다. 물론 이게- 내부에서 그냥 예.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방역 지침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나라에서 집합 금지에 대한 예를 들면 뭐 집시법 위반 사례가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작년 8.15 전에 외교부 통해서 한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법제 연구를 통해서 제가 용역을 부탁을 했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입법조사에서 마침 적절한 조사를 하신 것 같고,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사례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아이디어도 좀 풍부하고 좀 더 네. 사회적 설득도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지금 지금까지 하신 거 외에 또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풀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국회에서 저희가 요구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이제 별도 또 다른 아이디어들. 예. 네. 제가 그러니까 민병도 의원님께서 주신 회감 요구서를 작성을 하면서 꽤 힘들었습니다. 보통 뭐 회담 요구서도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일주일 넘게 제가 계속 리서치를 해서 만든 자료이고요. 오늘 이 발표 준비하면서 어제 또 다시 들여다봤더니 제가 또 잘못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다시 재정리를 해서 오늘 나온 건데,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외교부 각국 공관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을 하면 각국 사례 정리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정부가 다 공표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외교부에서 각 공간에 부탁 요구를 하면 지금까지 그 어떻게 지원 정책이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 그리고 계속 그걸 염두에 두고 있으면 각국 정부에서 그 프로그램이나 지원 정책을 업데이트를 하면 팔로우해서 자료를 또 취합을 해서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 각국 사례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해서 외교부에서 모아서 공유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자료도 확보 가능하고 해외 사례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교부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안내가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 라인이 제일 적절하다고 그래서 저를 또 한번 예.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이동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잠깐 나왔더니만요. 보니까 미국이든 아무튼 이동주 의원님 스피커폰을 조금 더 켜시죠, 스피커를. 스피커 잘 들리세요? 네, 저는 잘 들립니다. 네. 조금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기계를 좋은 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헤드셋이 안 좋은 것 같아. 각 국마다 사회보장 제도라든가 어떤 이 구조가 다르니까, 지원 프로그램의 방점이, 목표가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고용 유지를 위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두는 매출 개념도 다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저도 해외 사례를 봤더니, 저희 나라처럼 뭐 4억, 5억, 이렇게 소상공인 매출 개념을 이렇게 작게 두지는 않더라고요. 아까 이제 우리 박충렬 입법조사관 사례에서도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각 국마다 처한 환경과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 정의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원리가 있고 또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형 손실보상제도를 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추상적이지만 제 결론이고, 그리고 사실은 좀 그러니까 거꾸로 저는 이제 우리 민명덕 의원님이 낸 안에 대해서도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사실 이제 제가 낸 손실 법안은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주무부처만 규정을 하고 굉장히 그냥 틀만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행령에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급 규모나 대상이나 방식 등을 이제 담으려고 이렇게 저도 대충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사실 이제 입법적인 어떤 방법에서 살펴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고용유지 프로그램들이 이미 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소기업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5인 미만의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바가 약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네. 보상 지급을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금융 지원을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고용 유지를 위한 어떤 정책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손실 보상과 관련된 체계를 잘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제 그게 매출, 그러니까 민병덕 의원님과 같은 부분들이 포괄하는 계층이 있고요.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근데 소기업 이상의 중소기업자들은 예를 들면은 10인 이상 20인 정도 되더라도 사실은 매출보다도 고용유지나 융자 지원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실보상법을 잘 만들더라도 제가 좀 더 고민하고 있는 거는 손실보상 더하기 재난지원 프로그램, 뭐 4차 재난지원금이 논쟁이 많이 되고 있지만 전국민 보편적 지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재난지원 프로그램들이 잘 만들어져야지 사실은 사각지대 해소를 하거나 좀 더 현실 위주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중복 지원이 충분히 되고 있네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급 적용을 요구를 할 때 정부 기재부에서 소급 적용을 거부하는 것 중에 이미 지원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200만 원씩, 300만 원씩 2회차, 3회차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국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소급 불가 이런 논리들이 있었는데 이미 미국 사례를 보더라도 1차, 2차 PPT를 통해서 이미 중복됐던 사람들이 또 더 폭넓게 또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대응을 좀 잘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 11시 52분이 돼서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유튜브 민병득 TV에서도 뭐 학원 원장님, 애식장 사장님, 특히 이제 돌잔치 업계에서는 애식장이나 장례식장은 이제 허용을 해줬는데 돌잔치는 지금 허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곳이어서 굉장히 그쪽에서 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댓글 아주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댓글로 답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댓글 과정에서 또 약속도 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 읽고 꼭 답변 드리고 또 답변만이 아니라 이제 만나 뵙고 자료를 받고 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셨는데 이 토론회는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 금요일 10시에 또 이 토론회를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와 주시고 또 이제 주변에 또 같이 하시는 분들 좀 같이 들어오셔서 의견들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손실보상의 기준과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일단은 저는 국세청 공무원을 섭외를 중인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남근 변호사님 나오시고 다음 주는 영업 제한업종을 좀 중심으로 해볼 거고요. 그리고 박충렬 조사관님한테는 계속해서 좀 저희가 도움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찾아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